다음 주부터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 자세한 기준과 예외 사례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의 주택거래 허가제 언급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것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불 끄기에 나선 모습인데 논란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30주 만에 멈췄습니다. 12.16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집값이 주춤하는 모습인데 인천과 경기도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를 불안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제재 수위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 등의 연임이 막힐 수 있어 금융당국과 은행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프리즘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 대출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서울 보증보험에서 대출 보증만 받으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전세 대출 보증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에 적용되던 대출 보증 제한이 서울 보증보험으로도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 보증금을 늘려야 할 경우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집을 여러 채 갖게 될 경우엔 2주일 안에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오는 20일 이전에 서울 보증보험 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계약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갖고 있는 집이 위치한 시나 군에서 벗어나 전셋집에 살아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 보증이 허용됩니다. 근본 규제 조치는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고가주택 등을 갭투자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집행하고 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보증 전세대출이 늘어날 경우 추가 규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 있거나 전세 대출을 이미 받으신 분들 이번 규제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장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번 전세 대출 규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자녀 교육 문제로 요즘 강남 쪽으로 이사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서구에 10억 원짜리 주택이 있는 A라는 사람이 본인 집을 6억 원의 전세를 내주고 강남에 있는 8억짜리 아파트로 전세를 간다고 했을 때 이 부족한 2억 원을 전세 대출로 충당할 수 있었죠. 앞으로 이 경우는 대출 보증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집값 변동 큽니다. 노원구에 7억 원짜리 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 B 씨가 올해 3월 전세 대출을 받아서 목동에 6억 원짜리 전세를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요. 2년 뒤에 대출 연장이 필요한데 보유하고 있는 노원구 주택이 만약 9억 원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역시 전세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9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전세자는 임대인의 요구로 전세 보증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돼도 증액 대출이 안 됩니다. 여기서 주택의 시가는 KB 시세나 감정원의 시세 가운데 더 높은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보면 앞서 리포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직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주택 보유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전세 대출 보증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이나 광역시 안에서의 구간 이동은 또 제외가 됩니다. 또 고가 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의 실거주도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시장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대출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누리던 갭 투자 수요는 아무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갭 투자가 줄어든다는 건 전세 공급도 감소한다는 걸 의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값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발 주택거래 허가제 엄급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인데 강남 집값이 급등할 경우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영 기자. 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 주택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선호 차관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택매매 허가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제도를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말로 이해한다면서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위법 논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커지자 곧바로 강수석의 발언은 개인 생각일 뿐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정교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결국 강수석의 설화 정도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아예 폐기된 카드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박선호 차관 발언을 보면 이 제도를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집값의 향배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논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를 경우 주택거래 허가제 카드는 언제라도 다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박 차관은 집값 담합을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차관은 부동산 정책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 중 하나로 특별사법 경찰 제도를 언급하고 기능과 규모를 대폭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특별팀을 국토부 내에 만들어 가동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강남 4구 가운데 서초구의 경우 30주 만에 집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집값 안정 1순위로 꼽은 강남 4구는 상승폭이 낮아졌으며 서초구가 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6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에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북도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양천구와 강서구는 각각 목동 6단지 1차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가양동 CJ부지 개발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도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풍선 효과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선 수원과 용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신분 당선 연장과 재개발 사업이 부각되면서 수원시 8달구 일대 집값이 1% 넘게 올랐습니다. 전셋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주요 학군 지역인 강남구와 양천구는 0.2%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1월이니까 3월 정도 계약 시즌에 맞아서 특정 학군이 유명한 지역들 이사 수요가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간담회에서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언제든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물론 강북 재개발 조합에서도 후분양을 검토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더 높은 분양가를 받겠다는 게 이유인데 가능할지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 신촌동 진주아파트입니다.
선분양을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이주를 마쳤는데 사업 지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확실시되면서 최근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관리처분 분양 가격에 비해서 조합원들이 엄청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분양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은 선분양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일반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3,495만 원인데 반해 오는 2023년 후분양을 하면 분양 가격도 3,815만 원으로 늘면서 분양 수입이 7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포구 아현 2구역 조합도 후분양으로 돌아서면서 후분양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후분양이 조합에게 마냥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공사비나 사업비 전반의 이자 비용을 전부 녹여내가지고 분양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로 가격이 올라주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물음표죠. 또 택지비 산정 기준이 되는 감정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검증하기 때문에 택지비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계열사들은 지주사의 상표권, 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GS그룹의 한 계열사가 이 브랜드 사용료를 부풀려 지주사에 지급한 것에 대해 과세했는데 이 계열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과 GS그룹 내 한 계열사 간 갈등은 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 내부 매출액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내부 매출액이란 예를 들어 GS건설이 GS칼텍스 공장을 수주하거나 GS네오텍에 통신사업 하도급을 주는 등 계열사 간 거래로 발생한 매출을 말합니다. 통상 브랜드 사용료는 계열사 매출액의 0.1%에서 0.6% 사이에서 책정하는데 국세청은 이 같은 내부 매출액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결과적으로 GS 계열사가 매출을 부풀려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과다하게 지급했다며 이에 대해 추가 과세했습니다. 회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다 내부 거래는 뭐든 다 포함해서 전체 매출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 왔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 거니까요. 현재 삼성 등을 포함한 국내 35개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연간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CJ와 한국타이어 지주사의 경우 사용료 수입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결과에 따라 바뀐 과세 기준이 확정되면 다른 기업들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S 측은 조세심판원에서 질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국내 대표 가전업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형 에어컨을 내놨습니다. 두 가전 라이벌의 한겨울 찬바람 경쟁이 뜨겁습니다. 김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벽걸이형 에어컨에게 명령해 다른 가전기기를 작동시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 청정 틀어줘. 공기청정기를 켤게요. 삼성전자는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 신형 무풍 에어컨을 선보였습니다. 무풍 에어컨이 가전 중에 독보적인 1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G전자도 인공지능을 앞세운 신형 에어컨을 내놨습니다. 전면 카메라로 사용자의 활동량을 파악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냉방 중에도 미세먼지를 감지해 공기청정 기능을 함께 작동합니다. 필터 관리는 더 쉬워졌습니다. 로봇이 필터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청소해주고 사람은 이렇게 먼지통만 분리해서 버리면 됩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필터를 분리해서 물 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마트나 뭐 전자랜드나 이런 데 있죠. 거기서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에어컨 시장 규모는 약 200만 대 초반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여름 선선한 날씨로 대기했던 수요가 올해 에어컨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겨냥한 두 가전 라이벌의 한겨울 찬바람 경쟁이 뜨겁게 개막됐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편의점들이 지난 14일부터 참이슬과 진로 소주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모자르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편의점에서 참이슬 사는 일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븐일레븐과 GS25 편의점 본사가 지난 14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참이슬과 진로 소주의 발주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마트24 등 다른 편의점은 주문 가능 수량을 한 상자로 제한했습니다. 발주가 안 된다는 건 물건을 시킬 수 없다는 거죠. 참이슬이 안 나오고 중단돼갖고 대체로 처음처럼 하려고 그거 장사도 안 되는데 또 잘 나가는 거 물건도 없으니까 피해는 있겠죠. 편의점의 참이슬 공급이 멈추게 된 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이번 달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인 1억 5천만 병으로 예상되는데 이 회사 소주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식당과 대형마트에 공급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품들이 시장에서 높은 수요가 발생한 상황으로 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예상할 정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또 롯데주류의 처음처럼만 찾던 사람들이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참이슬을 찾게 된 영향도 컸습니다. 설을 앞두고 이례적인 소주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파생결합펀드 DLF를 불안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게 제재 수위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 등의 연임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당국과 은행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금융감독원입니다. 네, 제재심의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요. 이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오전 10시 여의도 금감원에서 시작된 제재심의위원회 회의가 저녁 7시를 넘긴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엔 하나은행, 오후엔 우리은행 순으로 제재심이 열리고 있는데요. 하나은행의 경우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9시간가량 제재심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은행도 7시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밤 늦게까지 제재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재심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지주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명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의류금융지주 회장은 제재심에 오늘 직접 참석해서 불완전 판매로 행장까지 제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소명을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 한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한 문책경고 제재를 사전 통보했는데요.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경영진은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행장까지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은행들은 이 내부 통제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돼 있지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CEO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재 수준에 따라 이들 경영진의 거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우선 사전 통보 받은 대로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이 손 회장은 연임에 한 부회장은 회장 도전에 발목이 잡힙니다. 손 회장은 내부 결정으로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되는데 그 전에 제재 결과가 통보되면 연임이 안 됩니다. 손 회장으로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제재를 유보하고 연임하는 길은 있는데 이 당국과의 마찰은 부담입니다. 한 부회장도 문책 경고 받으면 올 12월까지 임기를 끝내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자동차 업계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10년 만에 자동차 생산 400만 대가 붕괴됐기 때문인데요. 업체들은 새해 들어 잇따라 신차를 출시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윤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내 업체들의 자동차 생산은 395만 1000대로 전년보다 7만 8천 대 가까이 줄었습니다. 생산이 400만 대에 못 미친 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업계의 이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내수와 수출도 모두 줄어들며 부진했습니다.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연간 생산량이 800만 대를 넘었었거든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제 반토막이 났다 이런 부분이고요.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점이 400만 대라는 거죠. 실적 반등을 위해 업계는 잇따라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신차는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SUV에 집중됩니다.
한국 GM은 준중형급 신형 SUV를 출시했습니다. Trailblazer is distinctively styled and equipped for personalized lifestyles. So it has many best-in-segment features, including the vehicle size, its fuel efficiency, and actually the first in its segment to offer a 9-speed transmission. 앞서 현대차도 프리미엄 브랜드 SUV를 내놨습니다. 르노 삼성도 신형 SUV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신차 효과에 힘입어 실적 반등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현대차에 이어 오늘은 한국 GM이 신차를 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어려움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의 대응 움직임들을 임조은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우선 완성차 업체들이 새해 들어 신차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 모습입니다. 예, 오늘 앞서 보신 대로 한국 GM이 출시한 중소형급 SUV 모델 트레일블레이저는 1년 반 전에 산업은행과 함께 발표한 미래 계획에 따라 계획된 전략 차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GM은 앞으로 5년간 15종의 신차를 계속해서 출시해서 판매 부진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변신을 선언한 현대기아차는 어제 신차를 출시한 데 이어 영국의 전기차 업체에 1,2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쌍용차 노사뿐만 아니라 대주주까지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요. 예,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을 했는데요. 쌍용차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고엔카 사장은 노조와 정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차례로 만나서 대주주의 투자 의지를 밝힌 뒤에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용차 노조에 따르면 마힌드라 측은 지난해 말에 노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2,3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가 있는데요. 쌍용차는 작년에만 4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등 2017년 이후 11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르노 삼성차는 노사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가 오늘 서울 강남 본사 앞에서 2차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는 지난해 말 이후 부분 파업 등 게릴라 파업을 통해 약 300시간 넘게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회사는 일부 라인을 부분 폐쇄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서 양측 간의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해를 넘기면서 지난해 말까지 1,200억 원을 넘었던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룹의 물량 배정이 줄어서 생산 절벽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피부가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수분 크림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많은 제품 가운데 가격이 좀 비싸면 더 좋을까 싶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분크림 효과를 비교해봤는데 이광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분크림을 보면 몇천 원짜리부터 5만 원이 넘는 제품까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성인 여성 1,000명을 조사해 선호 브랜드 10곳을 골라 수분크림의 효과를 검증해봤습니다. 수분크림을 바르고 30분이 지난 후의 보습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시간이 지난 후의 보습력은 제품 간 비교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닥터자르트와 이니스프리 제품은 10개 제품 중 가장 낮은 별 1개 등급을 받았는데 심지어 닥터자르트 제품은 가격이 4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CNP와 빌리프, 마몽드 제품이 별 2개를 받았고 더 페이스샵과 미샤, 비오템과 아이오페, 키엘 등 5개 제품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보습력 상위 5개 제품 내에서도 가격 차가 컸습니다. 가장 비싼 제품은 5만 원을 훌쩍 넘겼지만 가장 저렴한 제품은 50ml당 2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중금속 등 안전 기준에 부합했고 제품 용량이나 향료 사용 여부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부분도 관련 규정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지난해 큰 화제를 낳은 영화 조커의 뮤지컬판으로 불리는 웃는 남자가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원작 소설을 뮤지컬로 되살린 작품인데요. 윤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인신매매단에 납치돼 입을 찢긴 그윈플랜은 떠돌이 약장수 우루스수에게 거둬지고 이들은 유랑극단을 차려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빅토르 위고의 소설 웃는 남자가 우리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분 차별이 극심했던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그윈 플랜의 여정을 따라 정의와 인간성의 가치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최첨단 무대 장치로 장면마다 몰입감을 높이고 2년 전 초연 때보다 음악과 구성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원작 웃는 남자는 영화 다크나이트 속 조커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조커라는 영화가 개봉해가지고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좀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웃는 남자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교집합이 있지 않을까라는 연기적으로 뭔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뮤지컬 무대가 관객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관객과 눈높이를 맞춘 무대에서 관객이 공연에 참여하는 이머시브 공연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고전 위대한 개츠비를 새롭게 각색한 작품입니다. 관객은 개츠비의 호화로운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듯 칵테일을 마시고 춤도 추면서 공연 속에 녹아듭니다. 세계적인 창의 예술가 에르베 튠레와 함께하는 미술 놀이 시간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즐겁게 참여합니다. 예술의 전당이 에르베 튠레와 함께 기획한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전시 관람을 배울 수 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예술과 친해질 수 있는 놀이공간 속에서 다양한 전시와 강좌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석영입니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다음 달부터 평균 1.5%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조정해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평균 월 수령액은 60대가 3.9%, 70대가 1.4% 증가하고 80대와 90대는 각각 0.5%, 1% 줄어듭니다. 다음 달부터 국제사 항공선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한 단계 오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한 단계 오른 4단계로 이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49,200원이 적용됩니다. 국내선 유류 할증료도 한 단계 올라 편도 5,5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오늘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와 리스 이용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9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차량 제조사들과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위자료로 차량 한 대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았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눈과 비의 양은 각각 1cm 내외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며 춥게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6도, 대전이 영하 4도, 대구가 영하 3도 보이겠습니다. 낮이 되면서는 기온이 올라서 평년 이맘때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웃돌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과 강릉 6도 보이겠고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큰 일교차로 인해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6도, 인천과 청주가 영하 3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가 5도 보이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영하 1도, 낮 기온은 울진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종일 흐린 날씨 보이겠고 그 밖의 지역도 구름 많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내리는 눈과 비는 모레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를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청와대 핵심 인사가 주택매매 허가제를 언급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주무부처에서 해당 제도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바탕 해프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4개월여 남은 총선을 앞두고 주무부처가 메시지 혼선을 빚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